예, 김경 선생님, 뭐 자유롭게 하시고 그다음 플로우에서도 뭐 언제든 경제학자님께서 가장 정통파 학자님께서 인플레이션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6% 최근에 이자율이 지금 뭐 1.0%입니까 지금? 1%죠? 1%.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7%예요. 은행에 돈 예금해 놓으면 1년에 그냥 7%씩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2년, 3년 가면 한 20%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넣어놓는 사람이 바보죠. 은행에.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금을 사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페드가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러죠. 급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금리 팍 올린 거야. 금리 팍 올려버리면 망하죠. 투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드가 지금 금리는 못 올려요.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금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립금리라고 3%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는 그 그런 걸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중립금리가 3% 정도를 하고 그래서 그 3% 정도 잡으면 경기도 크게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좀 잡을 거 그 최상의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누굽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현금 보유고로 미국 채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채권의 4분의 3입니까? 4분의 3을 이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냥 세계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드는 계속 이제 금만 주는 거예요. 올린다 그러면서 안 올리고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막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줄다리기를. 근데 과연 그게 패드가 원하는 대로 3%의 인플레이션 2%대로 그게 내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길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서 달러가치의 폭락, 아니면 하나는 완전히 금리를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막 7%, 5, 6% 이렇게 올려서 정말 그 경기 침체, 세계적인 대공황 이 양극단밖에 길이 없지 않는가 싶어요. 그게 우리가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죠? 그러니까 중남미 경제도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달려 있고 과연 페드가 그 원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4%에 한 2%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좀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에 약간 좀 마음이 찔려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 인플레 뭐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흐름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 8%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임상래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소득 대분배 효과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활물가,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지금 중남미 많은 국가에서 시위사태 같은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인플레 잘 관리해야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지금 중남미 인플레 아무 문제 없다 아니라 그거만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있다. 잘 관리해야겠다. 한 발짝 물렀었습니다. 좀 논쟁됐으면 좋은데 파업하는 분위기라서 별로 재미가 없네요. 네. 예,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이 아니고 좌장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물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뭐 의견이라기보다도 저는 역시 개별 국가의 어프로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남미가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무기 역시 원자재인 거죠.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전례 없는 붐을 구가했고 근데 사실상 그 붐으로 별로 얻은 게 없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붐 덕에 그나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침체로 들어선 다음에 바로 이제 원자재 붐이 꺼지고 중남미가 어려워졌는데 그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지난 한 뭐 5, 6년 동안 5, 6년 전에 또 있었는데 역시 보니까 다시 원자재가 더 크게 세게 부활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과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라든가 지난 5년 전 저성장 시대에는 없었던 그 중남미 경제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뒷배가 되는데 그렇다면 원자재 비중이 낮은 수출 비중이 낮은 예를 들어 그 중에서도 꽤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멕시코 같은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와 원자재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있는 나라가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브라질보다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 여러 선생님들 그런 면에서 의견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 최근 들어서 인플레를 잡았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는데 그래도 200%예요. 그래도 200%인데 왜 성공이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30만이었나요? 30만 %였다고 힘들 어쨌든 뭐 그런 거에서 그래도 세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는 관측이 또 나오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또 영향을 콜롬비아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변에 카리브 연안국 특히 이제 쿠바에 대한 커다란 변수가 또 베네수엘라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저는 사회자로서 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한 번 더 한 라운드 더 필요하신 대로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예, 마이크 잡은 김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남미 인플레를 이야기할 때 항상 아르헨티나는 빼고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2개국은 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때문에 너무 이 통계가 왜곡되니까요. 이게 사실이죠. 근데 뭐 베네수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통계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박경희 교수님은 뭐 200% 얘기하셨지만 다른 제가 봤던 자료에는 0%라는 자료도 나와요. 거의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달러 공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가 쓰이는 게 아니라 달러가 거래에 쓰이고 있는데 좀 기술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달러 공용하고 비슷하게 중남미에서 물가가 나름 가장 안정된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고정환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에 대해서 보증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멕시코 사례가 궁금하다는데 멕시코는 암노 대통령이 워낙 긴축 재정 정책을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실은 그 중남미에서 물가가 나름 안정적인 그런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예 브라질은 또 재밌는 게 사실은 물가 수치로만 보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인플레이션율이. 그런데 앞으로 제일 또 개선의 여지도 큽니다. 왜냐하면 헤어라가 갑자기 또 굉장히 강세로 이 원자재 수출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강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은 뭐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그 50%가 넘는 인플레이션 이 상황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재정 적자잖아요. 이거 문제,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적당한 부분을 통화 과정에서 보존하는 형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아마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IMF하고의 협상에 가장 능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올 초에도 되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역시도 과거와 같이 크게 아르헨티나가 사고를 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저는 약간 해봅니다. 공기수님도 말씀 잠깐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대 자원붐하고 최근의 자원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브라질 경제가 자원 가격이 좋은데 생각보다 성장률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미만, 최근에 0.4%에서 0.8% 일부 IBD나 올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성장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한주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가 최근에 좀 조정되고 좀 고평가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브라질 가장 수혜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는 브라질일 수가 있는 생각보다 이제 성장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2000년대 자원금하고 지금의 자원국이 또 자원국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것도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은 차이에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2000년대는 어쨌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고 G9C가 진행이 돼서 사실은 세계 개발을 통해서 국제 분업을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그런 어떤 원부자재를 갖다 공급하는 그런 구조, G9C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갔던 그런 구조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뭐 지정학적인 러우 전쟁, 지정학적인 위기라든지 미중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최근에 상하이 락다운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올라갔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G9C 메커니즘이나 그런 그 메커니즘의 작동이 중단이 되면서 아까 이제 그 되게 그 이미정 교수님 발표하실 때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브라질의 대표적인 또 이렇게 농산물 수출국이긴 한데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그 생산에서 차지하는 그 비료와 농약과 기타 에너지나 이런 비용이 한 30%에서 4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산물 관련해서. 근데 최근에 지금 아까 비료 사태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에서 그 전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거의 88%를 갖다가 러시아의 비료 수입을 갖다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사실은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교육 조건이 기본적으로 교육 조건이 크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한계를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자원 분야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런 효과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흥미롭고 있습니다. 뭐 공급망, 물류, 그다음에 운송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제한 요인이 걸려있기 때문에 글로벌리제이션의 최극성기였던 21세기 초반과는 좀 상황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김종수 교수님이 먼저 마이크를 집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기현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이게 전반적인 아마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인플레이션만 갖고 얘기할 거는 아니겠죠.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자원 붐이라는 것이 한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면서 되게 이제는 중남미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을 했죠. 그런데 이게 자원붐이 항상 이게 좋게 끝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후유증이 있고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꼭 좋은 것일까?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뭐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도 줄어들고 외채도 줄어들고 인플레도 줄어들고 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죠. 부패가 늘어나고 산업화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망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꼭 좋을까? 안 좋은 효과가 되게 많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죠. 이게 보통 정설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자원붐이 끝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 베네수엘라도 사실 부분적으로는 그게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씀씀이가 터지고 그것을 이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갖고서는 한 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꼭 자원이라는 것이 좋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자원에 의지한다는 자원 붐이 다시 온다면은 그것이 꼭 좋을까?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기현 선생님. 3분 정도 예. 남았습니다. 자원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지금 미국 경기도 그렇고 중국 특히 중남미 자원을 수입하는 중국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가격이 올라가야 수출량이 줄어들면 그게 큰 거 아닐 수 있고요. 그 80년대에 보면은 멕시코하고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80년대 초에 그 유가 2차 오일 쇼크 때 유가 상승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근데 그 나라들이 왜 외채 위기를 겪었습니까? 멕시코하고 베네수엘라가 이자율 상승, 물론 이자율 상승이죠. 그죠? 이자율 상승인데 미국이 뭐 폴버크 들어와서 이자율 10%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긴 했는데 그때 그 책에 보면 이자율 상승해서 갚아야 될 돈보다 석유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왜 외채 위기를 겪느냐? 자기 나라 돈 이자율 오르고 막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다 해외로 다 빼돌리는 거예요. 해외로 다 빼돌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 달러 사서 다 빼돌리고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 굉장히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도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 신뢰 이거죠. 그래서 중남미가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는 길은 결국 그런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건데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자율을 올리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 같은 나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자율이 벌써 12.6%고요. 멕시코도 8.6%, 콜롬비아도 11.6% 이런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거니까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죠.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본 것 같고 지금 손을 드셨어요.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동안 질문하시죠. 이제 제가 얘기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플래카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패스트 팬데믹 라틴 아메리카 지정할 때 거의 안 들려서요. 나오셔서 나오셔서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그 도시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글씨를 조금만 써놓으셨네요. 생태 문명 전환과 불평등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 위기가 생태 문명 전환과 불평등의 문제에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혹시 그 생태 문명 전환과 불평등의 문제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문제가 있으면 누가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플레 문제 때문에 중남미에서 사실 여러 가지 생태적인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이제 앙등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면서 사실은 뭐 아마존 산림 결제라든지 불법 결제나 이런 것들의 농경지를 프론티어를 갖다가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 최근에 뭐 긍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뭐 법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모르겠는데 불법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은 인플레가 가져오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가져오는 또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국가마다 약간 그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또 석유를 투명해서 생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갖다 촉진시키는 그런 요소로 해서 인플레가 작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대안을 찾기 마련이고 그것이 지속 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생태문명 차원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치열하다기보다는 상당히 품질 높은 고퀄의 이런 중남미 현실 진단, 인플레를 중심으로 한 또 경제 진단을 같이 해봤고요. 뭐 3프로 TV보다는 저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3프로 TV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서 비단 이 분야뿐이나 학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 선생님들 모셔서 심도 깊은 라운드 테이블을 시간을 두고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지역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못하는 애들 중에서는 중남미가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낫습니다. 지금 뭐 스리랑카나 이집트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제 중남미를 놓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잘 될 요인 아닐 요인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비교지역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아마 거시적으로 충분히
이 중남미야 전 세계 경제에서 포지셔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낙관적인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80년대와는 분명히 이제 다른 상황이 내성도 생겼고 거버넌스도 호전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내년 이맘때 똑같이 모셔서 한번 그때 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상황 진단하는 기회도 가져봤으면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5분의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